야근이 많다 보니까 트레이딩을 한번 큰 건을 터뜨릴 때마다 한턱을 내는 문화가 좀 있었어요. 부기라고 하죠. 내가 이 돈 가지고 용게 뭔가 하는 거. 그죠. 근데 그 돈을 하다가 갑자기 큰 돈이 벌려. 네. 그럼 한턱 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 뭐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네. 맞아요. 네. 살짝은 느낌이 다른 게 보통 피자를 많이 시켜요. 아하. 왜냐면은 그 모니터 앞에서 일어나면 안 되니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피자를 막 잔뜩 시켜서 한쪽에 깔아 놓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야근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은 피자가 식잖아요. 네. 화려한 모습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월가의 트레이더들이 8시, 9시쯤 되면 그 식은 피자가 있는 곳을 좀비처럼 네. 나가서 집어먹는 아.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영감의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화려해 보이지만 의외로 가장 보수적인 곳이라고 알려져 있죠. 월가의 진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더 인사이트의 저자이자 월가 트레이더 출신 이용준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티그룹이라는 곳에서 채권 트레이딩을 하다가 이제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이용준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제 시티라고 하면은 이제 월가에 있는 건가요? 그 네. 뉴욕 어디죠? 몇 번 가죠? 정확히는 이제 트라이베카라는 지역에 네. 위치했었고요. 아하. 네, 투자은행이었습니다. 그 월가에서 직접 일을 하셨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책을 쓰셨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월가 이런 거였어? 뭐 이런 생각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시게 될 것 같고 월가에 대한 환상도 깨지기도 하면서도 생각해 볼 거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월가에서 이제 일을 하셨으니까 네. 이건 영화랑 너무 다른데 싶었던 장면이 뭐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항상 매 순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영화에서는 좀 화려하게 뭐 돈도 많이 벌고 항상 뭐 큰 것만 다루고 화려한 면만 좀 부각을 해서 많이 매체를 만들잖아요. 근데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던 거는 일단은 말도 안 되는 야근이 너무 많았습니다. 야근이 네. 너무 많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야근이 많다 보니까 트레이딩을 한번 큰 건을 터뜨릴 때마다 이제 뭐 점심이건 저녁이건 이렇게 한턱을 내는 문화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부기라고 하죠. 내가 이 돈 가지고 용게 뭔가 하는 거. 그죠. 그 돈을 하다가 갑자기 큰 돈이 벌려. 네. 그럼 한턱 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 네. 뭐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네. 맞아요. 네. 근데 약간은 이제 살짝은 느낌이 다른 게 보통 피자를 많이 시켜요. 아하. 왜냐면은 그 모니터 앞에서 일어나면 안 되니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피자를 막 잔뜩 시켜서 한쪽에 깔아 놓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야근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은 그 피자가 식잖아요. 네. 근데 그 화려한 모습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월가의 트레이더들이 한 8시, 9시쯤 되면 그 식은 피자가 있는 곳을 이렇게 좀비처럼 이렇게 네. 나가서 집어먹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가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해 보면은 도대체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 얼마나 높은 그런 스펙을 만족시켜야 월가에 취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증권사 들어가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월가에 있는 사람들도 식은 피자를 먹는다. 이거 좀 흥미로운 사실인 것 같네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영화 같은 곳에서는 큰 돈의 결정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하잖아요. 물론 막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도 하지만 결정은 되게 시원시원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어느 곳보다 되게 보수적이고 안정을 좀 추구하는 그런 집단인 것 같아요. 보수적이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위기 상황에 꼭 대처를 해야 되는 매뉴얼 같은 것도 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리스크라고 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아까 표현해 주신 북이라는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가 굉장히 다 세세하게 규칙으로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기면은 바로 내부 감사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제 흔히 시장 리스크라고 표현을 맞습니다. 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돈을 벌지만 빠지면 돈을 잃는 거고 네. 금리가 오르면 채권 들고 있는 사람은 손실이 나는 거고 그죠.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베팅을 많이 할 거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네. 안 한다면서요? 그런 맞습니다. 거는. 네. 그럼 왜 안 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 이제 큰 돈을 벌 것 같은데. 네, 되게 좋은 또 이제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월가라는 곳이 뭐 여의도라고 해도 여의도 내에서 굉장히 많은 직종이 있잖아요. 그렇죠. 금융시장 내에서 월가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집행하는 투자자들도 있고 저 같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집행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투자은행의 트레이더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트레이더로 일했기 때문에 그런 베팅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배팅을 못 하는 거예요? 네, 배팅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외국인 놈들이 네. 팔아가지고 내 주식을 공매도 하고 막 나쁜 놈들 막 이런 이제 인식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나 보네요. 사실 이게 그런 오해가 완전히 다 잘못됐다고는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금융시장은 대표님께서 너무 잘 이제 항상 말씀해 주시듯이 네.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섞여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단정 짓기가 되게 어려운데 결국에는 시장을 움직일 정도의 가장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돈을 결제하기 위해서 상급자의 결제를 받는 그 과정 자체가 연간 단위로 이게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정하게 어떤 시점에 뭘 해야겠다라고 짚고 가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돈에는 항상 논리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린랜드에서 뭐 무슨 이슈가 터졌어. 그럼 주식 다 팔아.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월가에 있는 큰 손들은 어떻게 다 팔아요? 팔 수도 없고 그죠. 움직이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네. 그 움직임 자체도 시장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된다라는 표현이 책에 나와 있는데 리스크를 줄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리스크라는 게 되게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험하다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 위험은 이제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위험을 감수해야지만 수익이 나는 거다 보니까 이 위험은 사실 수익의 재료일 뿐 이게 막 딱히 부정적인 어감을 가졌다거나 긍정적인 의미만 가졌다거나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점에 어떤 리스크를 테이크를 하는지를 계속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하. 그 위험을 쪼개서 그 중에 어떤 위험은 가져가고 싶고 어떤 네. 위험은 가져가고 싶지 않고 하는 것들을 계속 재배열하는 그런 작업이 월가에서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보통. 그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만약에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국에 제가 와서 가장 놀랐던 점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 혹은 미국의 금융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금융 문해력이라든지 금융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은 거예요. 언제 오셨죠? 제가 21년도에 왔습니다. 21년.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매우 낮았거든요. 그런가요?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네네.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코로나를 네.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가 되니까 내가 투자를 안 하면은 거지가 되는구나 라는 그쵸. 거를 번쩍 정신이 나가지고 네. 투자 확 들어왔다가 맞아요. 또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주가가 빠지는 거 보고 주가가 빠지기도 하는 거여서 또 번쩍 나고 그래서 그 한 2년 3년간에 걸쳐서 우리 국민들의 문해력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금융을 너무 몰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한국 사람들이 배우면 또 잘 배우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21년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AI라는 이 굉장히 강력한 그 무기가 세상에 그쵸. 딱 나와버리면서 사람들이 투자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융 문해력은 계속 올라오는데 좀 기초 체력이 더 갖춰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제가 월가에서 좀 구르면서 배웠던 이런 금융에 대한 기초가 생각보다 이 배우기가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뭐 금융 교과서를 본다거나 아니면 그쵸, 경제 기본 지식을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거를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뭐가 기초고 뭐가 기초에서 벗어나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책 이야기로 잠깐 들어가서 인사이더 인사이트라는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이 되게 좋은 점들이 월가에 있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하나하나씩 설명해주고 있는데 흥미로운 지점은 여기에 지금 A, B, C, D라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인물들을 하나하나씩 주제를 잡으셔가지고 수필처럼 읽혀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들은 이런 사례였고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구나 이런 식의 이제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이분은 좀 소개해주고 싶다. 이분한테는 배울 게 정말 많았다. 라고 하는 사람을 한 명 뽑으신다면 어떤 분일까요? 사실 이제 거기 나오는 인물 한 명 한 명이 다 다른 교훈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한 명을 뽑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일단 저는 요새 가장 관심이 많으신 AI라든지 아니면 자동화 같은 관점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배치한 A라는 인물이 조금 이제 흥미롭게 들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A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A는 원래 그런 퀀트라고 하는 그런 기술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이제 수학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물이었는데 이 월가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적으로 천천히 움직이긴 하지만 한 번 움직임이 시작이 되면 멈출 수가 없는 그런 비가역적인 성격이 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동화의 물결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지털화의 이런 트렌드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내려놓고 이제 뛰어드는 새로운 전략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던 인물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배움을 좀 받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학적으로 막 이런 거 공부도 많이 하고 모델링도 하고 막 이렇게 그렇죠. 엑셀도 엄청 잘 다루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네네.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쪽으로 몸을 완전히 실어서 네. 그 팀도 꾸리고 네. 그래서 잘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를 네. 보였다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성향이 굉장히 유연했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그 적극적이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도 네.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읽다 보면은 약간 그 작가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느낌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별로다라는 이야기를 넣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분도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릇된 예시를 소개하기 전에 정반대로 좀 좋았던 예시를 찍고 한번 더 설명드리면 네, 좋을 좋아요. 것 같은데 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라는 인물. 이 인물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독자분들께 조금 전달드리고자 했던 메시지는 투자라는 행동과 트레이딩이라는 행동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좋아요. 네. 아주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보통 투자랑 트레이딩이랑 어떻게 다른지라는 질문을 딱 누군가한테 던졌을 때 가장 쉽게 나오는 답변은 투자는 길게 하는 거고요. 그렇죠. 트레이딩은 짧게 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보통 답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트레이딩도 존재하고 엄청나게 뭐 하루 단위의 투자도 존재해요. 그래서 결국에 시간의 길고 짧은 것만으로는 이 투자랑 트레이딩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조금 더 정확한 이제 설명은 이제 투자는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이 네. 금융시장에 그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시간 수익을 얻어내는 게 투자라는 행동이고 혹은 저는 이걸 불확실성을 수확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불확실성을 수확하는 게 투자고 트레이딩은 이런 불확실성을 수확하거나 아니면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행동들이 모이면 비효율성을 만들어내는데 비효율성을 해결하면서 돈을 버는 게 트레이더거든요. 근데 이 이라는 인물은 모범적으로 이 트레이딩과 투자의 경계를 명확하게 그으면서 되게 돈을 잘 벌었던 사람인데 반대로 이 트레이딩이랑 투자를 섞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트레이딩을 해버린다거나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투자만 했던 그런 인물도 존재해요. 이제 이런 인물들은 제가 다수를 소개를 드렸는데 책에서 이런 경우에는 뭐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히기도 하고 회사의 주주들한테 손실을 입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바로 금융시장에서 직접 보이진 않지만 뒷단에 계시는 여러 투자자들한테 손실을 입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뭐 감옥에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그 통찰력이 있는 말씀이신데 투자라는 거는 길게 해야 되는 거고 트레이딩은 짧게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시는데 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대체로. 그렇죠. 근데 항상 맞지도 않는 것이 그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어요. 투자는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한테 더 많은 수익이 주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그쵸. 있는 것이 투자라고 한다면은 트레이딩은 시장에 있는 비효율성을 찾아내서 비효율성을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맞습니다.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다라고 그쵸. 하다 보니까 아니 뭐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그 비효율적인 게 금방 없어지니까 좀 짧게 끝나는 맞습니다.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정확하죠. 근데 이제 트레이딩이나 뭐 투자나 이렇게 이제 나누어 봤는데 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내부자 입장에서 본 개인 투자자들 가장 위험한 착각? 네. 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공부해야겠냐는 질문을 던져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주변에. 네, 물론 저도 이런 투자라는 어려운 개념을 이렇게 연마해 나가는데 시간이 한참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럼요. 과연 끝이 있을까 싶지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죠. 네. 제가 그래도 조금 느낀 바는 투자의 본질이라는 거는 결국에 금융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AI 미래 올 거야. 혹은 그 AI 미래에 꼭 필요한 반도체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해도 그 시점에 사실 이 반도체 붐이 오기 전에도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붐 올 거야.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오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한국에 있는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내 건강이 나빠져서 내가 그 투자 수익을 과실을 못 누리면 어떡하지? 국가적이건 경제적이건 개인적이건 이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확실하게 생각하는 미래보다도 이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끌고 오면은 당연히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누구는 뭐 시간 가치라고 하는 좀 어려운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쉽게 말해서 주가가 미래에 생각하는 그 값어치보다 무조건 현재 시점에 디스카운트가 돼 있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싸게 해줘야죠. 그렇죠. 직관적인데 이 불확실성 때문에 생기는 이 할인을 계속 수확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투자가.
그래서 이제 투자를 오랫동안 하고 내가 투자를 최대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서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불확실성을 안정적으로 수확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잖아요. 이 점이 투자의 본질인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나는 이 시점에는 들어가고 이 시점엔 나가고 하는 조금 더 짧은 시간의 단위에서 무언가 많이 시도해 보시려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유혹은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그 공부한 만큼 더 이익을 높이고 수익률을 좋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쵸. 우리 항상 그렇게 배워왔고. 맞아요. 근데 이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직접 작가님은 월가에서 트레이더로 계셨으니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트레이더는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네. 혹시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을까요? 그렇죠. 네. 사실 트레이딩 플로어를 이제 결국 떠나는 사람들 중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은 많이 주는데 내가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회의감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사실 그런 회의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네. 농작물이 바로 1년 뒤 혹은 한 계절 뒤에 바로 수확이 가능하니까 손에 잡히는 그런 그렇죠. 네, 그런 리턴이 있잖아요. 근데 이 투자 혹은 심지어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더 모호한 그러니까 가끔 저도 이제 그 딜링룸에 있어서 그쵸. 느낌을 아는데 거기 계신 분들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옛날 영화 보면 이제 막 담배도 많이 피고 막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왜냐면 네. 트레이딩을 매일 해야 되는 게 그걸 직업으로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네. 그래서 자괴감이 들고 회의감이 들고 이럴 때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캐치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그 트레이딩이라는 업종의 사회적 기여는 금융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서 나와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 유통시장이라고 불리우는 주식이나 채권이 효과적으로 거래되는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이 증권을 발행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쉽게 적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제 발행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발행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은 기업이 혹은 가게가 자금 조달하는 게 난이도가 낮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거래 시장을 활성화되게 만들고 효율성을 더 높이는 그런 작업이 간접적으로 사회에 기여를 하는 형태로 금융시장이 꾸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매일매일 눈에 보이지는 않다 보니까 네네. 이런 것을 망각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회의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런 금융시장의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좀 잘 이해하는 게 네. 중요하다고 계속 트레이닝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중간에 이제 헤지펀드 운용도 하고 그래서 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혹은 가치 있는 일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금융시장을 효율화한다라는 거는 사회에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지금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직원들이 올해 어마어마한 성과급을 받는다고 난리잖아요. 부럽습니다.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이닉스의 직원들이 아니 삼성전자는 성과급 준데 왜 우린 성과가 안 줘요? 그러면서 화를 내고 막 블라인드에서 난리도 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일하는 거를 싫어하는지를 보게 된 케이스인 거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정상화가 되니까 하이닉스에 계신 분들도 거리낌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평가라는 것이 사람을 춤추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금융시장에서 금융시장 효율화한다라는 것은 한 기업 한 명들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 불평 불만 없이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훈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트레이딩이 갖는 어떤 이제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투자와 트레이딩을 잘 구분해서 제대로 된 그 성공을 했던 배울 점이 많았던 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 사람은 좀 이상했다. 이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회사랑 주주에 기여를 하지 않고 조금 굉장히 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형태로 잘못된 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 한 사례가 이제 책에 소개된 사례인데, 분명히 이 외부 고객으로부터 들어온 트레이드를 회사 내부에서 소화를 하면은 수익을 최대화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자기가 친한 외부 브로커한테 계속 넘겨주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게 약간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어서 네네. 부연 설명 좀 드리면 이런 거예요. 고객이 이거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그러면 회사 안에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 사람한테 맡기면은 그죠. 회사 전체의 이익이 커지는데 내 이익에 도움이 되려면은 이 일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맞아요. 이 다른 사람한테 주는 일을 통해서 나는 좀 이제 다른 베네핏을 또 따로 받고 네.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런 게 사실 그 사내 감사에 되게 잘 잡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서 아하. 잡히는데 이제 몇 번 꼬고 해서 굳이 그걸 해내더라고요. 어떻게든 숨기고 뭐 속이고 해가지고라도 네. 회사의 이익보다는 사리사욕을 채우겠다 맞습니다.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니 월가에 그런 게 가능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알기로도 월가가 상당히 아날로그식이다. 네. 라는 이야기도 책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 되게 놀라실 거예요. 아니 최첨단으로 해가지고 막 그냥 바로 계약이 나가고 주문이 나가고 이런 게 그죠. 아니고 전화로 해서 음, 이거 살 건데 얼마까지 해줘? 이거는 마치 그 오일장에서 흥정하는 듯한 그런 네. 느낌까지 든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진짜 그렇습니까? 네. 또 이제 약간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가 주니어 시절 때 전화를 이제 받아서 그런 흥정을 하는 업무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제 매니저가 옆에서 그 네네. 이야기를 듣다가 너 흥정하는데 너무 착하게 얘기한다. 아하. 일단은 뭐 욕이라도 좀 섞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고객한테 욕을 하라는 말까지는 아니지만 아하. 그만큼 과격하게 좀 흥정에서 우위를 점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이게 참 그 상상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처음에 딜링룸에 있을 때 주식 거래를 좀 했을 때도 그때도 그렇게 거래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전화해가지고 브로커 그러면서 삼성전자 지금 만주 있는 거 지금 빨리 잡아 막 이렇게 네. 매매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채권이나 주식은 그나마 장내 시장이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장외 파생 상품 같은 것들은 더더군다나 거래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서 그냥 전화로 네. 야 이거 할래 말래 뭐 요거하고 막 이렇게 됐었다는 건데, 실제로도 그렇게 거래들이 많이 일어나나요? 네, 사실 채권 시장도 장내 시장 규모에 비해서 장외 시장이 거의 뭐 몇천 배, 몇만 배 클 정도로 훨씬 더 크고, 이 장외 시장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자동화를 반대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장외 시장이 활성화돼서 장외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굳이 플랫폼을 안 만들면은 나 맞아요. 혼자만 쓸 수 있는데, 계속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렇죠. 플랫폼이 생기면은 뭐 내가 당장에 하는 일이 조금은 편해질 수 있지만 몇 년 뒤에는 내 직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걱정을 좀 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어허. 또 반대로 시스템을 하나 만든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네. 네. 뭐 법적 혹은 규제적, 뭐 국제 관계적 문제 이런 거 다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뭐 하나만 바꾸려고 해도 승인의 이 꼬리를 물고 진행되는 그 부가적인 업무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에서 많은 이제 그 기술에 대한 저항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노동자들이 내 노동권을 지켜라 그러면서 기계는 물러가라 막 이런 러다이트 운동 막 이런 맞습니다. 걸 생각하시지만, 사실 금융시장에 있는 월가에 있는 그 양복 입은 그 사람들이 제일 내 것일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자동화하면 되는데 자동화 난 끝까지 안 해요. 왜냐면 이거 내 거니까. 그죠. 이걸 그래서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건데 네. 언젠가는 바뀌겠죠? 그게 참 무서운 게 이제 변화가 그러니까 10명이서 다 담합을 해서 변화하지 말자라고 해도 그중에 한 명만 변화를 시도하는 순간 아하. 나머지가 다 싹 죽기 때문에 이게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 돼서 한 번 변화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무섭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 사례도 소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화하면 훨씬 더 좋아서 작가님이 계셨던 그 팀에서 자동화 만드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것을 막으려는 시도도 있었고, 맞습니다. 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고, 네. 그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월가에서 담당했던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채권 시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까 레가시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레가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되게 낡았고요. 엑셀로 모든 업무를 많이 처리하고요. 엑셀에서 코드를 조금 섞으면 와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되게 그런 좀 올드한.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월가 그 천재들이 네. 우리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맞아요. 생각 할 수 네. 있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 낡은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던 곳을 이제 그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굉장히 기술이 데이터 처리 기술이라든지 컴퓨팅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네. 헤지 펀드들이 좀 소규모로 운영하던 곳이 갑자기 미친 듯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그런 곳들이 이제 월가가 원래 꽉 쥐고 있었던 그런 상품군들을 다 뺏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월가에 있는 대형 글로벌 IB들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나가서 헤지펀드 차려서 걔네들이 그냥 다 해버리는구나. 그런 네. 비율을 이제 찾아내가지고 먹으면서 돈을 많이 그렇죠. 버는. 이런 곳들은 트레이더의 수보다도 개발자나 아니면 데이터 처리하시는 분들의 수가 훨씬 많았어요. 아하.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월가 투자은행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어허. 하나 둘씩 이런 신설 데스크들을 만들기 네.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있었던 곳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아,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요? 이제 인사이더 인사이트라는 이 책을 쓰셨을 당시하고 네. 지금도 이제 뭐 월가에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쵸. 들을 거잖아요. 네. 또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자동화의 물결을 더 추구하시려는 분들, 인공지능을 더 본격적으로 사용하시려는 분들이라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터져나올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보수적으로 점검해야 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허. 의견 충돌이 계속 일어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쨌든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네, 라는 확실히 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월가 이야기를 저도 매일 아침에 듣긴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이게 결국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토크나이제이션인 네. 것 같아요. 이게 블랙락의 레리 핑크를 포함해가지고 STO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네. 작년에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그쵸, 나왔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월가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런 변화는 언제쯤 일어날 것 같은지. 저는 이제 항상 특정한 사건에 대한 관찰할 때 두 가지 시각에서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주의라서 네네네. 이제 명과 암을 한 번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네. 일단은 세틀먼트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는데 이게 주식을 혹은 채권을 구매할 때, 증권을 구매할 때 증권을 전달해주고 네. 돈을 전달받는 아하. 그 과정을 이르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결국은 주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MTS로 사셔도 사실 사신 게 아니죠. 그렇죠. 사졌다 치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이틀 있다가 돈이 나가잖아요. 왜 이틀 있다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이틀 있다 그때 주식이 들어오는 걸로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중간에 팔아버리면 올라다가 말고 그냥 가버리고 막 그런 맞아요. 경우도 많고. 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세틀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네, 결제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 결제 작업이 사실 1900년대 이때는 되게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서류를 내가 증권을 누구한테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쓰고 아하. 그 계약서를 이제 전문적으로 배달하시는 분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분의 가방에 집어넣으면 그분들이 열심히 달려서 도착해서 이제 정해진 장소에서 교환하는 네, 이 작업을 결제라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황당하죠. 내 주식 하나 사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맞아요. 그런다는 게. 그런데 이 결제 시스템이 당연히 증권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전산화가 되면서 많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원장으로 이제 관리가 되기 시작을 했죠. 디지털 원장으로. 근데 이조차도 사실 우리가 장시간이 정해져 있는 이유가 이 결제 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결제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그쵸. 장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장중이 끝나고 나서 오늘 동안 거래했던 거 다 정리 한번 하고 그쵸. 넘어가는 거죠. 왜냐면 이거 계속 해버리면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끊고 이 안에서 일어난 거 결제된 거나 돈 나가고 이거 안 나갔다 이거 다시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다 끝내놓는 거라는 맞습니다. 개념이죠. 네. 근데 이런 결제 시스템 자체가 만약에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그것도 초국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이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을 되게 미래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이 그렇죠.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있으면은 뭐 미래에셋이나 아니면 블랙락 같은 곳에서도 다 24시간 또 7일 동안 그쵸. 결제가 계속 일어날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 시장이겠느냐. 너무 좋죠. 네,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저는 되게 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반면에 또 반대의 사이드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에 이 토크나이제이션 돼 있는 자산들이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거 다 규제로 또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지금에야 이런 관련 규제가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네네. 마치 뭐 나이지리아에 있는 사람이 미국 채권을 구매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만약에 그 규제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과연 그런 초국가적인 거래 자체가 계속 영속할 수 있을지는 가능할지.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제라는 이제 것이 또 발목이 막혀 있다 보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블랙락 이런 레드핑크도 계속 이제 로비하러 돌아다니고 맞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하고 다른 게 너무 많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와 관련돼서도 인사이트를 좀 얻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가님께서 이 책에서 이 문장 하나는 뽑겠다라는 게 하나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뭐 잘 먹고 잘 쉬는 것도 운동의 일부다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운동의 효율을 높일 때 간단하지만 중요한 교훈이잖아요. 투자에서 과연 그런 컨셉이 있을까? 그런 개념이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책을 썼는데 그런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무래도 두 가지식으로 조금 프롤로그의 마지막 문장에 조금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네. 우리는 종종 돈을 쫓다 길을 잃는다. 이 책은 돈보다 시장보다 사람을 이해하려 했던 기록이다. 라는 멘트로 프롤로그를 끝내며 본편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출연해주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너무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좋은 질문과 해석까지 더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고요. 요새 보면은 투자 서적, 투자에 대한 관심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투자 서적이 좋은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책을 처음에 쓸 때 과연 내가 배웠던 것을 어떻게 정리해야지 독자분들이 좀 재밌게 읽어주실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금융시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최대한 재밌게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감이 큰 투자 수익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투자 영감 이호석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